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가장 쉽고 빠르게 풀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호실적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마존은 6%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경합주에서 올인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역시 등락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주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막판 뒷심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해리스 트레이드로 불리는 친환경 관련주 역시 우리 시장에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중동 우려에도 미국 제조업 부진, 오름폭 크게 축소.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에도 미국 제조업이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유가 역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69달러에, 브렌트유는 7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안전자산 금에 몰리는 투자자, 올해 거래 대금 2조 육박. 우선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우려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에 지금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값과 음값은 사실상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69%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이 0.41%, 나스닥 0.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국채 수익률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는 미국에 닥쳤던 대형 허리케인과 대규모 파업 등의 이슈로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증시는 오히려 빅테크의 호실적에 주목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미 대선부터 11월 FOMC 회의까지 앞둔 만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큰 폭 상승하면서 4.38%를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4.3%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 상승하며 다시 5,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0.33% 소폭 오르며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전체적으로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편 지난주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곳이 꽤 많았죠. 실제로 미국 주요 빅테크 4곳에 올해 AI 설비 투자액이 2천억 달러를 넘겨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 4개 빅테크의 올해 설비 투자 합계가 전년 대비 42% 늘어난 2,0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80%가량이 데이터 센터 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테크들의 치열한 AI 전쟁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주가가 1.33%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애플 역시도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성통신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이미지 편집 앱 개발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차세대 스마트폰과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먼저 애플은 미국의 위성통신 사업자인 글로벌스타에 1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글로벌스타는 미국의 위성 전화 및 저속 데이터 통신을 위해 지구 저궤도 통신 위성을 운영하는 위성통신 사업자인데요. 애플은 2022년부터 글로벌스타와 제휴해서 아이폰이 터지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도 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애플 투자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스타의 주가는 무려 31% 이상 폭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또 이미지 편집 앱 개발사인 픽셀메이터도 인수합니다. 리투아니아에 기반을 둔 픽셀메이터는 아이폰과 맥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 앱을 개발해 왔는데요. 다만 이번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중이던 애플의 지분을 약 25%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엔비디아 역시 2%가량의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에 정말 상징적인 호재가 발생했죠. 다우지수에 인텔이 빠진 자리를 엔비디아가 꿰차게 됐는데요. AI 시대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무려 6%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주가가 200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아마존, 그 여파로 금요일장에서도 굉장한 추가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한 부분 눈에 띕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브로드컴 역시 0.5% 하락하며 168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입니다. 목요일장 마감 후 인텔의 실적이 발표됐죠. 3분기 매출액이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LSEG 전망치인 13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이자 지난 분기인 128억 달러에 비해서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텔은 올 3분기에 170억 달러, 주당 3.88달러의 손실을 냈는데요. 전년 동기 3억 달러, 주당 7센트의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한 겁니다. 적자 전환에도 인텔은 4분기 매출의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4분기에는 133억에서 143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이 중앙값인 138억 달러가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137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4분기 조정 EPS로는 12센트를 예상하면서 역시 애널리스트 전망치 8센트를 넘겼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적 발표 후 턴어라운드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 여파로 주가는 7.81% 상승한 2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제외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인텔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쉐브론 살펴볼까요?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3%가량 상승했습니다. 2.86% 상승하며 153달러 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쉐브론은 3분기에 매출 506억 7천만 달러, EPS 2.51달러로 LSEG 예상치인 매출 489억 9천만 달러, EPS 2.43달러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쉐브론은 또 3분기 주주들에게 47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29억 달러의 배당금 등을 포함해 총 77억 달러를 환원했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보잉입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7주째 파업을 이어가던 보잉 노조가 임금 38%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후에 이 여파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54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잉의 최대 노조인 IAM 751 지부는 회사 측으로부터 향후 4년간 임금 38% 인상과 협상 타결 시 12,000달러의 보너스 지급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보잉 노조는 오는 4일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잉 노조는 시애틀 지역의 생활비 상승 등을 이유로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보여줄 게 아직도 많다. 아마존닷컴,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만 고용 쇼크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폭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지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마존의 호실적 덕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개선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북미 이커머스 수익성의 추가 개선 여지와 높은 상황 속에서 광고 사업의 모멘텀 강화 역시 예상되고 있고요. AI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경쟁력과 강력한 시장 수요를 재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무료 2일 배송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하면서 회원제 프라임 서비스 급성장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현재 2길 그리고 당일 배송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풀필먼트와 로지스틱스 부문 규모의 경제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통해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풀필먼트는 고객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준비하고 포장하며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고 있고요. 로지스틱스는 원자재가 공급되기 시작해 고객에게 제품이 도착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공급망 관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물류 혁신과 신기술 기업 인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는 특히 자율주행, 전기 트럭, 드론 배송 등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 혁신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배송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월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대폭 밑돌면서 고용 쇼크, 일단 쇼크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허리케인과 대규모 파업 등 각종 잡음이 섞여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 아마존은 6%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고요. 아마존이 뉴욕 증시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존이 시가총액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제칠 기세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AI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덕분이고요. 현지 시간 10월 31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은 6.96%나 급등하면서 199.38달러를 기록한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총 순위 5개 아마존 시총은 2조 920억 달러로 커지면서
커지면서 알파벳을 추월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3분기에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1,588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1.4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주당 순이익은 5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시장 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매출 1,570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1.14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은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나 성장을 보였는데요. 1년 전에 12%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증가했고요. 그동안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 둔화를 우려해왔었던 상황들은 이를 비웃듯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마존 웹서비스 영업이익률이 3.38%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해 최근 데이터 센터, AI 등의 수요가 커진 영향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사업 부문도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사업 부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사업은 회사 전체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수년간의 성장으로 구글의 주요 경쟁자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기록적인 낮은 성장률을 보였던 아마존 웹서비스가 3분기 성장 모멘텀을 회복했다며 아마존의 비용 절감과 클라우드 성장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소비 시즌이 돌아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낮은 기대, 우선 기대감 자체는 좀 낮아진 상황인데요. 단 지난 3분기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고용 냉각 우려에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 하락 등이 소비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유가 역시 하향 안정 흐름을 나타내면서 유류비 부담 완화로 소비 여력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분기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기저효과 부담이 있으나 4분기에도 비교적인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곧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박싱데이 등을 필두로 미국의 쇼핑 시즌이 도래하면서 통상 이 시기 아마존은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특히 북미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은 AI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타와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AI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처럼 아마존도 다가오는 쇼핑 시즌에서 AI 기반 맞춤형 추천과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해 매출 성장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 아마존은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쇼핑 가이드를 통해 고객이 적합한 제품을 찾기 쉽게 지원하는 기능을 출시했고요. 판매자를 위한 AI 어시스턴트인 프로젝트 아멜리아를 출시해 생산성과 성장 기회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AI 기능을 추가한 라인업을 공개해 전자책 접근성도 높였는데요. 나아가 연말 시즌을 대비해 25만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할 계획 역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다양한 쇼핑 툴 추가, 그리고 판매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 툴, 충분한 인력 배치 등은 4분기 아마존 매출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 속도 역시 아마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선 2024년 3분기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의 매출 상승률은 YOY 기준 플러스 19%로 2023년도 3분기 기록한 성장률인 12%보다 7%포인트만큼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성장의 탄력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와 뉴질랜드 은행, 그리고 부킹닷컴 등 대기업과의 신규 계약 체결, 그리고 최신 세대 서버칩인 그래비톤4 프로세서의 개선된 성능 등이 견고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존닷컴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소장님께서 트럼프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말 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또 한 주 동안의 판세가 변하고 있는 또 모습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 판세라는 것이 우리 대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물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치지만 지금은 어느 쪽에 어느 후보가 더 앞서고 있는지를 정말로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에 밀리는 조짐을 보이던 해리스가 막판 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최근에 이제 경합주에서도 이 해리스 후보가 바짝 또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점인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주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이오와주는 2016년 트럼프 후보가 이겼던 대선에서도 아이오와주는 이겼어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심지어는 졌던 4년 전 대선에서도 여긴 이겼던 거예요. 아이오와주. 그런데 이번 최근 조사에서는 밀리고 있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47%로 3%포인트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면 또 아이오와를 찾으신 저기 아이오와 이제 중간 정도예요. 일리노이 파란색 바로 옆에 아이오와가 보입니다. 있죠. 6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칠 때는 6명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독식이기 때문에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아니다. 그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이제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인 것이 사실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짚어봐야 되는데 왜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이오와주는 저기 지도에서도 보시고 계십니다만 경합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아이오와주인데 저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트럼프 후보가 강세다. 자, 지도를 그럼 보실까요, 이번에? 자, 미국 50개 주가 있는데 지금 회색으로 된 지역 말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이거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텍사스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성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는 사실은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아요. 이미 다 결정난 지역들. 지금 그래서 붉은색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때 붉은색은 트럼프, 푸른색은 해리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아이오와는 붉은색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이기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트럼프 캠프 쪽에서 지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다가 이제 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 네바다라든지 애리조나 저쪽이 이제 햇빛이 많이 비친다고 해서 저쪽을 뭐라고 했냐면 선벨트. 그다음에 위스콘신,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은 예전에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그때 이제 러스트 벨트. 러스트가 이제 녹이 선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일단 538 여러분들 미국의 선거인단이 저 주에 걸려 있는 숫자가 다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저 숫자를 다 모으면 538명이에요. 그러니까 270명이 돼야 이기는 겁니다. 270명이 돼야 이기는 건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번 시뮬레이션 중에 53번,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100번 중 47번이고 이것도 사실은 박빙이에요. 그리고 더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사람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될 예정입니다. 자, 후보별 트레이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해리스 후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도 있었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금값 역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안전자산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정말 불확실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살펴주실까요? 그렇죠. 이 워런 버핏 오마하 현인. 제가 실제로 오마하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을 만날까 싶어서 요즘 그 시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홍콩 가는 부분들은 주윤발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저론파를 만나기 위해서 단골 식당을 많이 찾아요. 저도 단골 식당 찾아갔는데 이틀 전에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스웨이입니다. 현금 보유량을 더 늘려가고 있다. 근데 지금이 오히려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투자 기관에서는 뭔가를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현금 보유량을 더 늘려가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3분기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3분기 이후에 지금 4분기에 접어들면서 또 앵캐리 일본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도 나오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러우 전쟁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만 바이든이 되면 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공포 지수가 연정 최고치 빅스 지수라고 우리가 변동성 지수를 그렇죠. VIX 빅스였는데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버크셔 해스웨이의 동향을 보니까 현금 보유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직전보다도. 지금 현금 보유액이 약 한 449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걸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나 기존 매매 소식을 좀 종합해 보더라도 우리가 버크셔 해스웨이가 워렌 버핏이 자랑했던 것이 이전에는 코카콜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열차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애플 주식을 가지고 해서 상당히 이익을 봤던 것이 버크셔 해스웨이였거든요. 그런데 애플 주식마저도 팔고 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말 금융주 좋아 하고 모았던 것이 워렌 버핏이었거든요. 지금 뱅크 오브 BOA까지도 팔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전략을 보면 오히려 모르겠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도 누가 될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현금을 일단 최대한 확보하자. 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주식을 순매도하고 버크셔가 현금을 쌓는 과정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변동성 또 4분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2억 원이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전망과는 다르게 주말 새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춤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이 날개를 달았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봤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도 ETF 도 나타났었어요. 있었죠. 바로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인 ETF로 흡수가 되는 옵션이 가능해지는 그런 점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더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비트코인의 전도사열을 자처하고 나선 인물이죠.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해라 이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무려 15만 달러, 1비트코인에 우리 돈으로 2억 원입니다. 정말 그런 일 일어날까?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5개만 모으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의 또 다른 전전사 도지코인까지 투자했던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본인 회사 최근에 뭐 테슬라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심지어는 유세장에 나와서 그 피습을 당했을 때 트럼프 후보자가 외쳤던 파이트를 머스크가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정부 판세가 좀 약간 이 요동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로 보시죠. 이게 제가 바로 어제 끝까지의 비트코인 추세표를 가지고 왔는데 1개월간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에서 지금 뭐 천정부지로 1억 원 가까이 9,900 곧 1,000만 원이야. 곧 1억이야. 이러는 찰나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려오죠. 저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상황. 저게 바로 언제냐면 바로 31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게 좀 따라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유명 코미디언이 올라와서 유세장에서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미국의 자칫 영이죠. 그런데 지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펜실베이니아주 경합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냥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곤란해진 그런 상태가 지금 비트코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도박사들은 트럼프였어라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여전히 도박사들은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무려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폴리마켓 사이트에서 66%로 보던 것이 56%로 10%포인트 빠졌어요. 반면에 해리스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자산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증이지만 정말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 CEO가 정말 한 자리 차지하게 될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 확대된 변동성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장 속에서 빛나고 있는 상승률 바로 금입니다. 금값도 은값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고요. 우선 국제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2,74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정말 그야말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그렇죠.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안한 것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금만한 게 없죠. 또 왜냐하면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 지금 이게 금값 우리 한 돈으로 금반지가 50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금반지 애 울음소리가 들려도 금반지 선물 줄 수가 없습니다. 5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일찌감치 2년 3년 전에 이 금에 골드에 투자한 사람들 잘했어. 한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 1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쭉 보시면 나 왜 금 투자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 2억 3억 투자한 사람들이 4억 5억 된 거예요. 2억 3억 투자한 사람들이 4, 5억 된 겁니다. 저 고점에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금 투자 안 한 사람들은 땅을 치겠죠. 그런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금값이 살짝 꺾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금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안전자산으로 매수하고 있다. 제가 또 우리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2차 대전에 독일에 밀려서 영국으로 넘어가던 프랑스 정부도 마지막까지 담고 또 담았던 게 뭐라고요?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중동 갈등 고조, 전쟁, 또 불확실성. 그런데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 개인이 무려 43%. 개인이 들어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37%, 기관 많이 들어왔죠. 실물 사업자는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좀 감안해 두실 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MZ세대, AG세대, 아재세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 속도는 빠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는 좋은 투자 수단이면 분명해요. 근데 자, 중국도 그러면 중국 워낙 금 좋아하잖아요. 계속 끌어모으고 있을까? 아닙니다. 상하이 금거래소가 지난달 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감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동 아시아 가까운 나라 중에서 금 좋아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도 이스탄불 거래소의 경우에 지난달 일평균 금 거래량은 1월 대비 이번 올해 1월 대비 20% 감소해요. 그래서 좋은 투자 자산이면 분명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막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대박이 터지냐, 언제 들어갔으나 언제쯤 나오는 거, 이거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중국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대선 직후에는 FOMC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특히나 전인대 즉 전국 이민 대표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즉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 국내 증시 향방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11월 달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쭉 1980년 이후부터 통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그래도 1년 12달 중에서 제일 좋은 달이 11월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유독 11월은 더 좋아요. 왜? 미국 대선은 4년마다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너무 많은 우리 기대치에 부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1월 달은 무슨 달? 좀 희망을 가져봄직한 달, 기대를 해봄직한 달,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산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달이 가장 좋았다는 점인데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질까? 이걸 미리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출구조사 결과로도 우리 시간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낮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산업체, 방산, 조선, 운송, 원전 이쪽까지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가 당선할 경우에는 그대로 바이든의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바이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지원을 받기로 돼 있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여전히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미국이 트럼프든 해리스든 다 전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하면서 자,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는 좀 조짐이 오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서 뭐냐면 여전히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가져가더라도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만큼 중국도 미국 대선 이후에 잔뜩 좀 경쟁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누가 되든 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에게는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전, 또 방산, 또 전력, 또 바이오, 헬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듭 지금 정권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반중 정책으로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나토에 대한 그다음에 정권사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여기에 바이오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도 계속해서 삼성의 반도체 대신 캐시카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 물론 반도체 여전히 또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네이버나 KT 통신사들도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또 이런 정권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분명히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봐라, 배 소장이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네. 또는 이게 정말 막판에 알 수 없었는데 대선 직전에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알려줬던 그 정보대로네 이렇게 땅을 치시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옳거니 하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내 투자 수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점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명한 대응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두 후보가 각각 이제 주창하고 있는 관련된 산업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겹쳐지고 있는 산업군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밤 사이에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열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모멘텀이 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노동부가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대 이하의 저조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고용 동향의 핵심인 신규 비농업 일자리 규모가 12,000명으로 시장 전망치인 10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신규 취업자 수 규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대형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달 허리케인 2개가 미 남동부를 강타한 충격이 컸고 또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 가운데 4만 4천 개는 보잉 파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에 대해선 신규 고용 감소가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허리케인이 신규 고용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과 허리케인은 일시적 요인인 만큼 이번 지표로 미 연준이 금리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일자리 수를 제외한 고용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발표된 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4%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팽팽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2일 발표된 결과로 디모인 레지스터 미디어컴 아이오와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이오와주 유권자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아이오와는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각각 9%포인트와 8%포인트의 지지율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따라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투표에도 이어지면 초박빙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캠프는 예외적 결과다라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캠프는 지난 2일 발표된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가 아이오와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1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10월 미국 제조업 PMI를 발표했습니다. 46.5로 전달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47.6을 밑돈 결과입니다. 지수가 50을 넘어야 업황 확장으로 평가하는데 50을 7개월 연속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ISM의 티머시 피올의 협회장은 10월 제조업 PMI는 올해 가장 낮은 수치였다며 미국 제조업 활동은 10월에도 다시 위축됐고 직전월과 비교하면 위축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다른 집계기관인 S&P 글로벌은 9월에 미국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요. 48.5를 기록하며 역시 위축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47.8과 전월치인 47.3보다는 개선된 수치입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 업황의 위축 국면이 10월까지 4개월 연속 이어졌다면서 상품 생산 영역에서 4분기 시작이 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우량주 그룹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됩니다. 오는 8일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며 대신 1999년 다우지수에 진입한 인텔이 25년 만에 제외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칩 수요 급증으로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180% 이상 올랐는데요. 반면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이었던 인텔은 부진이 이어지며 올해 주가가 5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 이후 인텔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8% 하락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술업계에서의 운명의 뒤바뀜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데요. 1896년에 출범한 다우지수는 미국의 3대 지수 중 가장 오래된 지표로 뉴욕 증시에서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다우존스 지수는 화학업체 다우 역시 제외하고 미국의 종합 건축자재 회사인 셔윈 윌리엄스를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규모 주식 매도로 사상 최대의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크셔는 현지 시간 2일 발표한 3분기 재무 보고서에서 현금 보유액이 지난 2분기 말 2,769억 달러에서 3분기 말 3,252억 달러로 483억 달러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더 늘어난 건데요. 특히 애플은 보유 중이던 주식의 약 25%인 1억 주를 매각했습니다. 버핏은 그동안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는데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크셔가 자사주 매입을 거부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버크셔가 이날 공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세후 영업이익은 10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도 곤두박질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전날보다 10.51% 급락한 26.0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30일 32.6% 폭락, 31일 11.9%의 낙폭에 이어서 또다시 10% 이상 하락한 겁니다. 지난달 25일 47.27달러를 기록했던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44.8% 폭락하며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월가 역시도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